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세계사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조금만 몇 개만 복습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뭐 할 거냐 봐봐. 여러분 뜬금없지만 건축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건축하면은 그 옛날에 뭐 배웠어요, 여러분? 6세기 여러분 하이틴이에요, 비잔틴이에요? 비잔틴 제국에 유명한 황제가 있었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여러분, 자, 뭐를 짓느냐 여러분? 여기 돔에다가 여러분 요렇게 해서 여러분 요렇게 해서 아주 아름다운 성당을 졌었죠. 요 성당을 기억할래나 여러분? 성 무슨 피야? 소피아 여러분 성당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요 성 소피아 성당 여러분 내부에 보면은 요렇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그 다음에 기억날래나? 유명한 장군이었던 골뱅이에요, 멜리사리우스예요? 벨리사리우스, 그 다음에 황후 테오도라, 여러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점으로 얼굴을 표시했죠. 여러분 무슨 자이크 양식, 모자이크 양식. 그래서 여러분 학기 초에 보면은 모의고사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업적이랑 로마법 대전, 그 다음에 반달족, 동고트 쪽 다 여러분 정복한 다음에 서로마 영토를 많이 다시 회복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죠, 여러분. 그거 하면서 반드시 나오는 게 무슨 소피아 성당, 성 소피아 성당. 그래서 여기 돔도 있고 모자이크 양식도 있습니다. 요거 그냥 오랜만에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동유럽이 있을 때 저 옆에 서쪽에는 무슨 유럽? 서유럽이죠. 그래서 5세기 때부터 여러분 클로비스가 490년쯤에 무슨 링거 여러분, 그렇죠? 메로빙거 프랑크 왕국 세웠죠. 그럼 여러분 자 중세 서유럽은 9세기부터 여러분 11세기까지 건축이 있었거든요. 요 건축 양식을 자 따라해 볼게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죠? 왜 로마네스크야? 옛날 로마 건축을 조금 베꼈다 해서 로마네스크예요. 그러면 이거의 특징이 뭐냐? 좀 웅장하죠. 웅장한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여러분 두꺼운 벽이랑, 근데 어떻게 해요? 덩치에 맞지 않게 되게 쬐끄만 창문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9세기랑 11세기의 성당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네스크 양식이 많았어요? 로마 네스크 양식이 많았다. 그래서 세계사 책이나 교과서에는 주로 11세기라고 나오는데 로마네스크 양식의 시작은 9세기에서 이제 11세기에 끝납니다. 그래서 서유럽이야. 아까 성 소피아 성당은 무슨 유럽이었어요? 동유럽, 비잔틴,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면은 11세기쯤에 로마네스크 양식이 절정을 이뤘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호, 십자군 전쟁이 한참 중인 여러분 12세기 때 로마네스크 양식 대신에 더 멋있는 게 나오죠. 연락 잘 나오죠? 지금도 많이 모이는 여러분, 자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무슨 양식이 등장해요? 고딕 양식이 등장하죠. 그러면 고딕 양식은 뭐냐? 뾰족한 요렇게 첨탑에다가 여러분 요렇게 성당이 있는데 이 고딕 양식은 일단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 땡땡 종을 치는 여러분 무슨 탑이 삐쪽하게 있어야 돼요. 첨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창문이 무지하게 크죠. 근데 이 창문 그냥 하면은 햇빛으로 따갑겠죠. 그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분 아름다운 채색 색깔로 성모 마리아도 그리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리기도 하죠. 이렇게 유리인데 채색이 돼 있다. 자, 빛이 비치면서 막 빨주, 노초, 파남보 영롱한 색깔이 들어온다. 이거를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도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개신교 교회보다는 성당 보면 여러분 지금도 요 무슨 양식이 많이 있어요. 고딕 양식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많은 성당들이 무슨 양식을 많이 베껴요? 고딕 양식. 그러니까 선생님 외할머니가 그 카톨릭 신자시라 옛날에 그 연세가 많으시니까 모시고 갔었거든.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오, 엄청나게 이게 카톨릭 교회가 멋있긴 하더라고요. 자, 뵙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흘렀어요. 자, 여러분 17세기 때 보면 여러분 각 서유럽에서 여러분 무슨 왕정이 절정기를 이뤄요? 절대왕정이죠. 그러면 절대왕정 힘 약해요? 강해요? 겁나 강하죠. 그리고 군사도 많죠.
상비군, 관료제, 중앙집권, 중상주의, 왕권 신수설, 뭔가 여러분 부하들에게 권위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나 잘 나가, 나 권력 있어, 돈 많어.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자기 사는 집이나 여러분 사무실을 웅장하게 만들고 차도 막 엄청나게 큰 거 크죠. 큰 거 사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왕정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프랑스의 루이 무슨 세가 있어요? 14세가 있죠. 이 사람이 짐이 곧 국가다, 나 무슨 왕이다, 태양왕이다 하면서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큰 웅장한 여러분 궁궐을 만들죠. 퀴즈 다 알 거예요. 방이 몇 개였대요? 1000개.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사유?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죠. 내가 여기 가본 적 있다고 얘기한 적 있나? 선생님이 대학 때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자, 여러분 이 베르사유 궁전은 딱 들어가면 엄청나게 웅장하고 엄청나게 크고 여러분 엄청나게 넓어요. 이렇게 여러분 엄청나게 크다, 엄청나게 웅장하다, 엄청나게 장대하다, 엄청나게 엄숙하다, 엄청나게 권위적이다, 이런 느낌의 예술 양식을요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이거 외울게요. 바로 여러분 무슨 그 양식이라 불러요? 바로 그 양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17세기와 18세기 여러분 초까지는 자 절대왕정 절정기라 힘센 왕들이 혹은 힘센 교황 할아버지들이요 엄청나게 여러분 궁궐을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 양식이라고 해요? 바로크 양식. 그러면 바로크 양식은요 건축도 웅장하게 짓는다. 건축도 바로크 양식.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무슨 궁전? 베르사유 궁전. 그런데 웃긴 건 뭐냐? 음악도 웅장하게 해요. 야 물어볼게. 엄청난 궁궐에 사는데 음악이 막 피아노 그냥 하나만 달랑 치면 좀 안 어울리죠. 그러면 내가 봐봐. 상상을 해봐요. 엄청난 궁전에 딱 갔을 때 음악도 막 웅장하게 뻔뻔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크 시대는 무슨 음악도 있어요? 바로크 음악도 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바흐라는 음악가와 핸델이란 여러분 음악가가 이 바로크 양식의 궁궐에서 바로크 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장엄하게, 아주 웅장하게, 아주 권위 있게 그리는 미술도 바로크 미술이라 그래요. 누가 있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빛의 화가, 빛을 잘 이용해서 아주 멋있게 만드는 렘브란트, 그 다음에 루벤스. 여러분 한번 봐봐. 그러면 바로크 양식이라는 거는요 비단 건축만 되는 게 아니라 웅장하고 장엄하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크게 만들었다. 건축, 음악, 미술 다 여러분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때는 이 사람만 기억해요. 무슨 14세?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하면 바로크 뭐라고요? 바로크 양식. 요때 유명한 음악가 바흐, 바헨, 핸델, 렘브란트, 루벤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아요. 요거 은근 잘 나와요. 그런데 약간 앞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제 중세가 끝나고 미안해 좀 앞으로 갈게요. 르네상스 여러분 시대가 왔죠. 그러면 봐봐. 자 천천히 해볼게요. 11세기는 여러분 무슨 네스크 양식이었어요? 로마 네스크 양식이었고 12세기는 여러분 지금 무슨 양식이었어요? 고딕 양식이었죠. 그럼 여러분 16세기에서 예를 들면 몇 세기일까? 17세기까지 여러분 무슨 상스 양식?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 1506년에 만들어서 대략 1630년 100년 이상 만든 성당이 있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사람은 좀 알겠죠. 여러분 1517년인가 누구야 여러분?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교 개혁이 벌어지죠. 무슨 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그럼 왜 벌어져요? 교황 할아버지가 여러분 무슨 불을 팔았어요? 면벌불을 비싸게 팔았죠. 왜 팔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 베드로 성당이 지금 이탈리아 그 바티칸 교황청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성 베드로 성당 짓는데 150년이 걸렸어.
돈이 엄청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야. 옛날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엄청난 큰 성당을 줘서 교황의 권위를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 그 조선시대에도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 고종의 여러분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보여주려고 뭐를 준 거네요. 경복궁 여러분 준 거하다가 재정 파탄 났잖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르네상스 양식인 성 베드로 성당은 결국 면벌부 팔아서 요거 공사 짓다가 여러분 무슨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야. 종교개혁의 원인 되는 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런데 요 성 베드로 성당은 자 로마네스크 양식도 아니고 고딕 양식도 아니고 바로 무슨 상스 양식?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그러면 요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건 뭐야? 로마와 그리스의 여러분 건축 양식을 많이 여기다가 포함시킨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몇 세기? 17세기 때 여러분 요 로마네스크 자 미안해요 르네상스 양식에다가 몇 개를 좀 여러분 가미해서 더 웅장하게 만든 게 여러분 방금 배웠던 무슨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크 양식. 무슨 사유 궁궐? 베르사유 궁궐. 이해돼 안 돼요? 겁나 이해 잘 되죠? 자 그럼 이제 외웁시다. 자 일단 처음부터 6세기 비잔틴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성 소피아 성당 도미랑 무슨 자이크? 모자이크. 그 다음에 서유럽은 이제 카톨릭이었죠? 11세기 로마네스크 12세기 고딕 양식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그 다음에 16, 17세기 무슨 상스 양식?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이 나오죠? 성 무슨 드로? 베드로. 거의 몇 년 지어요? 130년간 짓죠? 자, 그러다가 요 르네상스 양식에다가 좀 더 몇 가지 로마식 양식을 더 가미해서 더 크게 웅장하게 만든 게 무슨 바로 여러분 바르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여러분 또 18세기는 뭐냐? 바로코 양식을 좀 축소해서 섬세하고 우아하게 만드는 게 나와요. 그러면 17세기 때는 바로코 양식이 유행했다면 18세기도 바로코 양식이 있지만 18세기 때 다른 게 나와요. 바로 뭐냐 여러분? 딸기코가 아니라 여러분 로코코 양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로코 양식이 여러분 엄청나게 컸다면 로코코는 조금 작아요. 작지만 뭐냐? 굉장히 여러분 섬세하고 굉장히 우아하고 나름대로 화려하고 그리고 바로코 양식이 왕 중심이라면 여러분 로코코는 귀족 중심이고 외부보다는 실내 장식을 많이 꾸미는 거예요. 해볼게요. 로코코가 2만 평에다가 막 10층짜리 여러분 웅장한 건물이라면은 로코코는 그 시내에 있는 아파트인데 300평인데 탁 들어가면 막 인테리어 막 아기자기하고 우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로코코 양식으로 유명한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는 프로이세네, 드리히 여러분 2세 기억나죠? 나는 국가 제1의 공복이다. 그렇잖아요? 자, 오스트리아 두드러 뺀 다음에 배웠어요. 무슨 지엔, 슐레지엔 지방도 먹었고 반 마키아벨리즘도 썼었고 그 다음에 동유럽 계몽 전제 군주였고 여러분 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누구야?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 러시아랑 여러분 같이 해가지고 어디야? 바로 폴란드도 분할을 하고 오스트리아, 러시아 얘네랑 요 바로 프로이들이 여러분 2세가 만든 유명한 아주 아담한 궁궐이 있어요. 전 시간 선생님 수업 들은 사람 특히 절대왕정2 동유럽의 계몽군주 든 사람은 요 그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 무슨 궁궐이 나와야 돼요? 상수시 궁전. 이거 여러분 기억나죠? 자, 옆에도 이제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호 18세기는 무슨 코 양식이 유행하는 거야? 코코코야, 로코코야? 로코코. 그러면 바로크는 웅장, 장엄하다면 여러분 로코코는 우아, 섬세,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거죠. 그거를 18세기 무슨 코코? 로코코. 쉽게 얘기하면은 바로코는 주로 엄청나게 센 왕이 큼직한 거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했던 게 바로코고 로코코는 왕이지만 조금 이렇게 우아하고 좀 미니멀하는 경우에 그러면 로코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코코 양식이 가장 유명한 게 무슨 건물이 있다? 상수시 건물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요때 18세기는 음악도 로코코가 있고 여러분
미술도 로코코가 있겠죠. 그럼 해볼게. 프리들이 이때 여러분, 자 일단 18세기 음악하면 누가 유명하는 여러분? 모차르트가 유명합니다. 아, 그러면 모차르트는 왕보다는 귀족 앞에서 막 아름답고 화려하고 섬세한 음악을 했겠죠? 또 모차르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베토벤도 여러분 무슨 코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코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다 했어요. 그럼 나중에 진도 쭉 빼다가 몇 세기? 19세기도 여러분 이제 여러 문화가 있겠죠. 그러면 19세기 할 때 앞에서부터 처음까지 또 쫙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잘 맞는데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약한 게 있어요. 무슨 뭐 산업혁명, 시민혁명은 워낙 어렵고 잘 나오니까 달달달 외우는데 요런 거 대충 하다가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거 섬세하게, 로코코식으로 섬세하게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자, 지어볼게요. 자, 17세기는 장엄, 웅장한 바로크. 18세기는 욕한 것 같지 않니? 18세기. 18세기는 뭐야? 섬세하고 귀족적이고 우아한 로코코 양식. 프리드리 2세 무슨 수시 궁전, 상수시 궁전. 예를 들면 그때 유명한 여러분 음악가가 누가 있어요? 모차르트, 누구? 베토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여러분 이제 다른 주제인데요. 우리가 서유럽이 여러분 1000년 동안 예를 들면 490년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여러분 한 언제야? 16세기, 14세기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흔히 왜 안 나와요? 미안해요.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 우리가 서양의 무슨 시대라 불러요? 중세 시대라 부르죠. 그럼 여러분 중세는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얘기하면은 무슨 중심이에요? 신중심이죠. 그러면 과학이라든가 여러분 문학이라든가 그림 예술이 다 누구 중심이야? 신중심이에요. 그러면 신중심이 되면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엄마 비가 왜 내려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비 내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란다. 왜 밤이랑 낮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뜻이란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중세는 여러분 신중심이 되면요 과학이 발전할 수가 없고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하는 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몇 세기? 14세기에서 여러분 16세기 무슨 상스가 벌어져요? 르네상스가 벌어지죠. 그러면 르네상스는 여러분 100% 예를 들면 좀 과장을 하자. 중세가 여러분 100% 신중심이었다면 여러분 르네상스는 조금씩이지만 여러분 이제 무슨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다. 르네상스가 휴머니즘, 인문주의, 여러분 인간 중심이지만 그렇다고 신을 다 버린 게 아니야. 아직도 여러분 르네상스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80에서 90%는 무슨 중심이야? 신중심이야. 다만 틀린 게 뭐냐? 중세에 비해서 여러분 훨씬 더 무슨 중심이 된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thinking, 뭐를 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왜 밤이 있을까? 왜 낮이 있을까? 지구는 정말 평평할까? 지구는 둥글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기술도 만들고 여러분 관찰도 하고 생각으로 사색도 하고 여러분 뭐를 해요?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르네상스 덕분에 여러분 슬슬 그 전에 없던 여러분 과학이 그 전에 미진했던 여러분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서양에서 16세기, 17세기 요 200년간 그 전에보다 과학이 약간 과장할게요. 10배, 100배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유명한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때 등장을 해요. 이거를 바로 서양의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거를 무슨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의 최종 종결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사과 뚝 떨어졌네. 만유인력. 여러분 무슨 턴? 뉴턴이 나중에 이거를 정리를 하고 시작은 누구냐? 야! 내가 대충 봤더니 관찰했더니 지구가 돌고 태양은 가만히 있더라.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코페르니쿠스가 여러분 이걸 시작해서 과학혁명을 1차로 끝낸 사람이 누구야? 뉴턴이에요. 그러면 요 시기의 과학자들이랑 의사랑 여러분 미안한데 달달 외워야 돼. 여기서 많이 틀려.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의외로 쉬우면서 의외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서양의 과학혁명은 뭐가 컸어요?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오면서 인간 중심이 됐다. 그래서 이제 많이 관찰하고 궁금해하고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먼 르네상스 때 여러분 르네상스가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비잔틴 제국이 망하면서 여러분 그리스 그쪽의 과학자랑 이슬람이랑 교류하면서 여러분 이슬람 과학이 건너온 것도 큰 역할을 해요. 왜냐? 지금은 이슬람이 서유럽보다 못 살지만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슬람이 더 과학이 발달했대요. 그 과학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자극받아가지고 자 따라해보자. 무슨 혁명이 벌어진 거예요? 과학혁명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 하나하나를 다 내가 외우게 해줄게요. 자 볼게요. 일단 제목을 쓰고 합시다. 지금 16세기에서 17세기 여러분 서유럽에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시대가 왔다. 무슨 혁명? 과학혁명인데 보자. 일단 여러분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죠. 응애하고 태어나면 눈에 막 사물이 보이죠. 사물이 보여서 막 생각을 하죠. 이분은 누구지? 엄마인가? 이 사람 누구지? 아빠가 배우기 시작하겠죠. 마찬가지 여러분 바로 1543년이니까 16세기 중간에 여러분 자 해보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뭐냐? 그 전까지 서양은 지구가 가만히 서 있고 태양이나 다른 행성이 지구를 돈다. 즉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무슨 설이라 불러요? 천동설이라 불러요. 이거를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AD 2세기 여러분 로마 사람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요거를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교황이랑 그 당시 교황이야? 교회가 보기에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했으니까 우주의 중심이 어디가 돼야 돼? 지구가 돼야 되고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태양과 행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 나 교황이 있는 지구는 존귀하니까 가만히 있고 나머지 행성이 돌아야 돼. 그런 이유로 여러분 교회에서 천동설을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여러분 책을 쓰는데 책 이름도 겁나 남아요. 예를 들면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은 알 거야. 10번 이상 남아요. 자 해보자.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 이 책을 쓰거든요. 여기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연구해봤더니 자 태양이 있으면 이 태양을 주변으로 오히려 지구와 다른 행성이 돌더라. 지구가 돈다. 지구가 이렇게 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무슨 설이라 불러요? 지동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 때부터 이제 여러분 무슨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학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문제가 있어. 아직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100% 증명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알아봤던 여러분 이 지동설을 주장한 게 이분이 처음은 아니야. 이미 고대 그리스 로마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막연히 주장한 거고 그나마 여러분 이분이 어느 정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남들이 안 하는 창의적인 발상을 하면 뭐라 그러느냐? 야, 저 생각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야 라는 말을 쓰거든요. 뭐냐? 전 인구가 1억 명이 다 야 천동설이라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만 유일하게 딱 지동설을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발상을 코페르니쿠스적 무슨 상이라 불러요? 발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다 저거를 흙이라고 했을 때 아니야 저건 백이야 라고 하는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뭐라 그런다고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럼 시작해보자. 자 과학혁명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코페르니쿠스. 몇 년도? 16세기 1543년. 책 이름이 뭐라고요? 천체의 회전에 대해서. 이분은 무슨 설을 주장했다고요? 지구가 돈다. 근데 그전에는 뭐였어요 여러분? 계속 천동설이 주류였죠. 그러면 천동설은 뭐야?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 밖에 행성이 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누가 지지했어요? 교황이 여러분 지지를 했죠. 그런데 잠깐만, 지금 16세기 딱 중반이죠. 첫 번째 누구 배웠어요? 코페르니쿠스를 딱 배웠죠. 그 머릿속에 지동설, 그 다음에 뭐예요? 지동설 나오고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같은 시기 좀 이름이 특이한 분이 있어요. 되게 배도 많이 나왔나 봐요. 베살리우스라는 분이 있으세요. 뭐라고요? 베살 다시 쓸게요. 좀 잘 써줘야지 여러분이 보기 편하니까. 여러분 베살리우스라는 여러분 의사가 있는데, 이분도 여러분 과학혁명의 선구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니네 하나 물어보자. 우리나라 여러분 중국의 한의학이 정말 대단하거든. 선생님도 좀 병이 있었는데 그 한의학으로도 많이 좀 고쳤어. 물론 양이분들한테도 많이 도움받았지만, 근데 한의학이 조금 아쉬운 게 여러분 맹장이나 막 심장이 아프면 그 살을 쪼개서 여러분 수술하는 그런 건 없잖아. 서양도 마찬가지였어. 여러분 서양도 16세기까지 여러분 배를 가른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 베살리우스는 뭘 하느냐 여러분, 서양 드디어 여러분 최초로 무슨 학을, 해부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학, 우리가 여러분 현대의학의 꽃이 뭐냐면 여러분 외과가 되겠죠. 외과가 뭐예요 여러분? 자, 팔 부러지거나 여러분 수술하는 게 외과잖아. 솔직히. 그래서 지금 내과라고 하시는 분들도 수술하면 여러분 외과라고 봐야 돼. 이 당시 시기로는. 그럼 여러분 요 베살리우스가 뭘 하느냐? 서양에서 최초로 여러분 인체를 해부해서 해부학을 여러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만약에 베살리우스가 없었으면 어쩌면 현대의학이 지금 형태가 안 됐을 거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16세기 중반. 근데 웃긴 게 뭐냐? 둘 다 거의 1543년에 책을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분 책은 인체 해부학에 관하여서라는 책인데 제목은 외울 거 없고요. 아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유럽에 무슨 혁명을 배우고 있어요? 과학혁명인데 시작이 두 사람이죠. 16세기. 16세기 누구야? 코페르니쿠스. 같은 시기. 자, 뭐야? 베살리우스. 하나 여러분 그 야사를 알려줄까요?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당시 외과 의사를 있긴 있었는데 되게 무시했대요. 그래서 외과 의사가 뭐도 같이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외과 의사만 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뭐 했게요? 외과 의사가 여러분 이발사를 같이 했대요. 이발사가 뭐냐? 수염 깎고 머리 깎으니까 칼이랑 면도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의사 선생님 그러면 사회적으로나 여러분 명예적으로나 지위가 높잖아요. 그런데 16세기는 외과 의사는 겸업을 했었대요. 뭐야? 이발사 하면서 외과 의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베살리우스가 나온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시신이 누워있으면 베살리우스가 이렇게 실험을 해줄 때 여기 이상하게 가위 들고 이발사가 있어. 이게 뭐냐? 이게 조롱하는 거야. 베살리우스를 조롱하는 여러분 판화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베살리우스와 코페르니쿠스는 동시대였구나. 자, 여러분 해볼게요. 그러면 17세기가 되면 여러분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지동설을 증명하는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해보죠 여러분. 자, 케플러라는 여러분 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냥 한 1630년으로 보자. 해보자. 그럼 이 케플러가 내가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다. 뭐냐? 이게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바로 그 주위에 행성들이 도는데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더라. 이거야 여러분. 행성이 목성이나 뭐 여러 행성들이 태양을 주변을 돌 때 원형으로 도는 게 아니라 무슨 형으로? 타원형으로 돌더라 라고 여러분 주장한 게 누구예요? 케플러예요. 그러면 코페르니쿠스의 여러분 지동설을 50% 이상 여러분 증명한 게 누구야? 케플러. 몇 세기? 17세기. 이것도 여러분 지금 무슨 혁명이에요? 과학혁명.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를 반쯤 증명했다. 케플러. 외울게요. 행성들이 태양을 돌 때 원형이 아니라 이런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무슨 형으로 운동하더라?
타원형으로 운동하거라. 근데 케플러보다 나이는 많지만 좀 더 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 케플러 다음에 같은 17세기 누가 나오느냐, 갈릴레오 갈릴레이. 해볼게요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갈릴레오 선생이 나옵니다. 이분은 여러분 자기가 직접 여러분 뭐를 만들어요? 만원경을 만들어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 바로 엄청나게 직접 관찰을 해서 달에 여러분 어디까지, 표면까지 관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분이 거의 어떻게 해요? 90% 여러분 80을 하자. 여러분 80% 무슨 설을? 지동설을 80%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래서 막 발표하고 다니니까 누가 삐져? 교황이 삐져요. 야, 너 일로 와, 갈릴레오. 야, 갈릴레오, 너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설이 맞아? 우리 교황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보기에는 천동설이 맞는데 너 갈릴레오 감히 지동설을 주장하는 거는 종교 모욕이다라고 사형에 처하겠대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 근데 너 위대한 과학자니까 한번 기회를 줄게. 네 말을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릴레오가 제가 얘기한 지동설은 아닙니다라고 증명한 다음에 내려올 때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돌아 라고 했다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바로 그분이 무슨 레오예요? 갈릴레오입니다. 아, 그러면 케플러랑 갈릴레오랑 되게 친했어요. 서로 여러분 편지도 주고받고 해서 여러분 바로 16세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케플러, 누구 여러분? 갈릴레오가 지금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내 기억이 맞다면 갈릴레오가 언제 죽느냐? 1642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케플러보다 갈릴레오가 좀 나이가 많은데 더 오래 사셔. 자, 그런데 갈릴레오가 죽은 날, 그 해 누가 태어날까? 3초간 알아맞혀 보세요. 자, 갈릴레오가 죽은 해에 바로 보란 듯이 엄청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 텐데 해보자.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가 죽은 해에 여러분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인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뉴턴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레오가 죽은 해에 뉴턴이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농담으로 야, 갈릴레오의 환생이 뉴턴이다 라는 여러분 말도 합니다.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이 뉴턴은요, 일단 사과 아시죠? 사과가 뚝 떨어졌어. 뭐지 했더니 여러분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이거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중력 내지는 여러분 무슨 인력이라 불러요? 만유 인력을 여러분 발표한 사람이에요. 와, 뉴턴은 무슨 인력을? 만유 인력을 밝혀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분이 1687년에 여러분 책을 쓰는데 이 책 이름 알아야 돼요. 프린 키피아라는 책에서 여러분 만유 인력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의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 뭐냐? 지동설을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봐봐, 지동설 맨 처음에 주장한 게 누구예요? 코페르니쿠스. 반쯤 증명한 게 누구야? 케플러. 행성은 타원형으로 돈다. 80% 증명한 게 누구야? 갈릴레오. 만원경. 기억나죠? 그거를 완벽하게 여러분 증명한 게 누가 되는 거예요? 뉴턴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책이 뭐야? 프린키피아. 무슨 인력? 만유 인력. 지동설을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 근데 여러분 더 심화학습, 뉴턴의 위대한 점은 뭐냐? 여러분 특히 문과나 이과나 싫어하는 여러분 미적분 아시죠? 현대 미적분을 거의 완성한 분이 바로 갈릴레오, 뉴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미적분은 뭐가 되는 거야? 수학이죠.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해줄게요. 자, 요 뉴턴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 물체와 움직이는 물체와 자연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느냐? 수학적으로 여러분 이분이 증명을 한 거야. 이거야. 야, 지구가 돌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학으로 풀어서 야, 시간당 몇 킬로 돌고 몇 분마다 얼마 돌고, 여러분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야. 이때부터 여러분 서양이 진정한 과학이 되는 거야. 내가 선생님이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나 문과다 보니까 여러분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아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옛날 한 5년 전인가
다큐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로켓인가 뭐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주 초정밀 회사야. 그런데 미사일이 이렇게 발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미사일 여기 분출구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때 거기 제일 높은 박사님이 러시아 박사랑 한국 박사를 불러. 근데 그분이 설계도를 보더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하얀 A4 종이에다가 막 수학 공식을 막 두 분이 하더니 거의 동시에 하는 말이 0.003mm만 더 깎으면 된다는 거야. 나 자다가 깜짝 놀랐어. 아니 여러분 봐봐요. 엄청난 첨단 기계인데 로켓인가 무슨 발사 추진기야. 엔진 같은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설계도 보시고 막 뭐 그거에 뭐 뭐랄까 출력이라든가 그거에 뭐 하여튼간 별거를 막 수학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딱 계산했는데 깜짝 놀란 게 예를 들면 0.003mm만 딱 깎으면 된다는 거야. 바로 여러분 이런 걸 만들어낸 게 무슨 턴이에요 여러분? 뉴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턴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현대 수많은 과학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1등이 누구예요? 뉴턴이에요. 2등이 누굴까? 아인슈타인. 여러분 현대의 어떤 과학자의 최고가 아인슈타인이잖아. 그런데 현재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그래도 아인슈타인보다 위대한 사람을 누구로 잡아요? 뉴턴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꼭 외울게요. 그래서 해보자. 뉴턴은 미적분, 수학 가지고 운동하는 모든 물체와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동설도 뭐라고요? 요 뉴턴은 여러분 지동설을 완벽하게 만유인력과 프린키파에서 수학으로 증명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뉴턴이 쓴 책 연도 외울게요. 1687년에 무슨 키피야? 프린키피야. 지금 칠판에 쓴 거는요 기출문제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거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뉴턴이 뭐를 만드느냐 해볼게요. 이거는 상식이고 여러분 이제 뉴턴에 의해서 기계론적 무슨 관이 생겨요? 우주관이 정립이 됩니다. 이거 의외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여러분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뉴턴 전에 여러분 중세에서는 자 우주관이라 해도 되고 여러분 자연관이라고 해도 돼요. 이 우주와 자연에 비가 내리거나 밤이 오거나 낮이 오는 건 다 누구의 의지였어? 신의 의지였죠. 그런데 뉴턴이 여러분 과학으로 딱 했더니 지구가 자전하면서 예를 들면 공전을 한다. 그러면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태양이랑 비추는 부분은 낮이고 태양이랑 안 비치면 밤이 된다. 그래서 그걸 쪼개니까 1년에 예를 들면 365일이고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인데 밤은 뭐냐? 자, 이게 태양이면 지구가 이렇게 돌 때 이쪽은 태양을 보니까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건데 이게 거의 오차가 없이 마치 시계가 여러분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들이 착각착각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계론적 우주관 자연관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여러분 1년 365일 되고 되는 거는 신의 섭리가 아니라 마치 시계처럼 이 우주는 시계처럼 어떤 24시간 그 다음에 1분에 60초 그런 원리에 의해서 즉 신의 원리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 원리에 의해서 기계처럼 돌아가는 우주관이다. 한마디로 뭐야? 신에 의해 신이 어떤 의지대로 야 너 밤에 낮에 겨울에 그게 아니라 우주의 어떤 여러분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다. 과학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따라해볼게요. 무슨 론적 우주관이라고 불러요? 기계론적 우주관, 기계론적 자연관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쉽게 설명해보자. 그전에는 막 벼락이 치거나 막 비가 오면 막 신에게 기도했지만 이때부터는 벼락 치는 거는 지금 대기 중에 뭐 정전기가 벌어져가지고 터치는 거구나. 이거 그냥 자연의 이치야. 그냥 과학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죠. 나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7살 때인가? 천둥이 치니까 막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때는 약간 신적인 우주관이지, 막연하게.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보는 친구들 번개 친다고 놀라긴 하겠지만 하나님 막 그러진 않잖아요. 왜? 대충 중학교 때 배웠잖아. 왜 치는지. 바로 그런 여러분 그 세계관을 뭐라 그래요? 기계론적 자연관, 기계론적 우주관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뉴턴. 무슨 깊이야? 프린 깊이야. 이런 확실히 이해되죠? 자, 끝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고생했어요. 그러면 1분 복습. 1분 복습 해볼게. 자, 몇 명 안 했지만, 자, 16세기부터 무슨 혁명? 과학혁명. 해서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지성설. 그 다음에 같은 시기, 배를 갈라. 베살리우스. 그다가 여러분, 17세기가 되면 코페르니쿠스를 계승한 게 여러분, 자, 해볼게요, 여러분. 누가 나와요? 자, 무슨 플러가 나와야 돼요? 케플러. 행성은 태양 주위를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돈다. 같은 시기 17세기 여러분. 무슨 레오? 갈릴레오. 뭐로? 망원경으로 여러분 거의 증명을 해놨죠. 그다가 여러분 17세기 말 1687년 뉴턴이 책을 쓰면서 이제 종결자가 돼버리죠. 무슨 깊이야? 프린 깊이야. 기계론적 우주관. 그렇잖아요. 지동설을 완벽히 끝냈다. 만유 인력을 완전히 밝혀냈다. 미적을 완성을 했다. 여러분 딱 요까지 했잖아. 야, 별거 없죠 여러분. 좀만 더 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배웠어요? 자, 9세기에서 11세기 서유럽은 여러분 무슨네스크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12세기는 무슨 양식? 고딕 양식 배웠죠? 그 다음에 16세기, 17세기 여러분 무슨 상스 양식 배웠어요? 르네상스 양식. 무슨 베드로? 성 베드로. 그 다음에 여러분 17세기 여러분 바로 웅장한 무슨 크 양식? 바로크 양식. 베르사유 궁궐. 그 다음에 18세기는 아주 섬세하고 우아한 여러분 무슨 코코 양식? 로코코 양식이에요. 봐봐. 야, 1시간 내내 배운 거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적당하죠. 근데 이걸 여러분 제목만 쭉 하면은 수업에 의미가 없지. 왜? 아니 뭐 책 볼 거면은 뭐 그냥 보면 되는데 여러분 수업의 중요한 점은 뭐냐? 같이 여러분 호흡하면서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조건 외우면은 지금 순간적으로 외워지는데 까먹어.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또 있습니다. 한 명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예 써놓고 해보자.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중에 여러분 17세기 해보자. 무슨 플러?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이 있었죠. 요때 여러분 17세기 때 또 유명한 의사가 등장해요.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16세기 해부학의 창시자, 외과의 시조 여러분 누구였어요? 베살리우스가 있다면 요 사람을 여러분 계승한 게 바로 17세기 누구야? 합인데 이분이 어찌 보면은 현대의학의 짱이야. 여러분 이분이요. 자, 동물의 심장을 연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 심장 연구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 뭐 심장 꺼내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동물의 심장 플러스 그 다음에 요 심장에서 두근두근 뛰면서 여러분 혈액을 보내주죠. 그래서 혈액이 도는 혈액순환의 여러분 원리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요 합이라는 사람은 동물의 심장 가지고 혈액순환의 여러분 원리를 밝혀내서 아하 핏줄이 있으면 인간이 심장이 계속 운동을 하면서 피를 발끝까지 해주는구나. 여러분 요 합의가 무슨 순환의 원리를? 혈액순환의 원리를 밝혀낸 사람이에요. 야, 그러면 베살리우스는 그냥 훌륭하긴 하지만 배를 갈라서 야 이게 간이고 이게 심장이야까지 해놨으면은 요 합의는 뭐야? 어떻게 움직이지? 심장이 뭐하죠 여러분? 그걸 밝혀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진보를 하죠. 왜냐? 만약에 여러분 베살리우스가 없었으면 여러분 합의도 없는 거지. 왜? 해부도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베살리우스가 16세기 때 배를 가르면서 이건 심장, 이건 간, 이건 폐 하니까 여러분 17세기 무슨 비가 여러분? 합의가 심장이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혈액이 순환이 돼서 인간이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합의하면 혈액순환의 원리가 몇 세기예요? 17세기. 참고로 자 외우게 해줄게요. 니네 그 1642년쯤에 여러분 영국에서 자 찰스 1세가 무슨 혁명으로? 청교도 혁명으로 나중에 띵하고 죽죠. 바로 요 합의가 찰스 1세의 전문의 바로 찰스 1세를 담당하는
의사였대요. 그러면 몇 세기 맞아요? 17세기 맞죠? 그럼 해보자. 오늘 17세기 누구 배웠어요?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그 다음에 누구? 하비. 16세기 누구 배웠어요? 베살리우스와 누구 배웠어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를 배웠죠. 그러면 요 17세기는 자, 여러분 바로 무슨 그 양식이 유행할 때예요? 바로크 양식. 자, 무슨 궁궐? 베르사유 궁궐. 그 다음에 어떤 음악가가 유행할 때예요? 바흐와 무슨 델? 핸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술가는 무슨 스? 루벤스와 무슨 브란트? 렘브란트. 이걸 왜 하느냐? 세계사 교과서나 참고서 여러분 따로 막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나올 때마다 묶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보통 사람이라 한 번에 안 외워져. 이렇게 수업하는 건 뭐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다시 연결하고 규합하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니네보다는 세계사를 오래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조합을 해줄 테니까 나올 때마다 그냥 외우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